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대선 특별 논평 두 번째 시간이고, 어제는 도선 비결을 통해서 향후 우리가 뽑게 될 대통령이 맞닥뜨릴 세상이 어떠할지 그걸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양인의 관점, 프랑스 사람이죠. 자크 아탈리는 이 사람이 보는 우리 가까운 미래, 향후 10년, 20년의 모습이 어떨지를 또 이제 조명해 봄으로써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게 합당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해 보는데 참고가 되게 해보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알려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제법 되실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프랑스의 스카우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도 많은 책이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종종 소개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그의 전체적인 의견이 우리한테 잘 전달되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들었으면 좀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전달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급적 짧게 이 사람이 보는 시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낭만적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낭만적이라는 것도 붙이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죠. 그렇고 또 그 왕조도 서양 왕조, 현재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서양 문명에 기초한 서양 왕조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이고 그 외에는 약간은 이제 아웃사이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자크 아탈리는 경제 역사, 자본주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의 중심지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국가, 지배 구조가 뒤에 따라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아탈리의 이제 취향은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뭐 물론 우리가 뭐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돈이 최고인 세상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아탈리의 표현은 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욕구, 자유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죠. 자유를 향한 욕구를 가장 잘 소화해내는 제도가 자본주의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완전히 따라와야 된다. 물론 방점은 앞에 좀 찍혀 있죠. 근데 제어란 부분이 갈수록 심해지고 저걸 잘 못하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생명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좀 신선한 접근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를 거점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죠. 예전에도 우리도 뭐 대전 이전에는 사실 충청도의 중심지가 공주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전이 더 큰 도시가 됐죠, 지금은. 공주는 그냥 고만고만한 도시로 머물게 됐고, 그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충청도의 거점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거점이 왔다 갔다 지난 한 1000년 가까이 걸쳐서 우리나라 본격적인 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그때는 물론 작은 규모였겠지만 지중해에서 시작한 상거래가 동서간에 쭉 거쳐서 지금 이제 미국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그 거점. 일단 그 길을 이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꼭 거기서 안 나와도 돼요. 다른 데서 발견되거나 발명된 기술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산업화 시킬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차용하면 된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생산성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 다음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뒤에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뒤에 뭐 농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뭐 기후나 또 물류의 어떤 수송로로서의 거점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항구 도시가 당연히 유리했을 겁니다. 무역이니까.
내가 만든 물건을 해외로 팔아야 되죠. 예. 자본주의 거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수 위주로 하는 곳이 자본주의,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소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또한 그런 해양 수송로는 먼 곳을 지나다녀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예.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우리 앞바다가 다른 나라 해군에 의해서 막히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해상에서 많은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상 전투의 결과로 그쯤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해군력을 많이 키우고 있죠. 예. 자, 저런 것과 더불어서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위험 감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벤처 캐피탈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거래소 같은 거, 정권 거래소 아니면 뭐 금거래소, 은거래소, 예전에는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보험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돼야지 어떤 자본주의로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지금 언급드리는 내용들은 아탈리가 당연히 말한 것이지만 향후 우리가 새로운 거점을 찾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우리가 특히 그 거점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는 다음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탈리가 책에서 언급하는 거점의 이동들은 초기에는 당연히 전 세계 무역의 규모가 적었겠죠. 그래도 이름을 읊어보자면은 이게 벨기에에 있는 브리허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다음 베네치아, 이태리로 갔다가 엔트워프 다시 벨기에로 왔다가 제노바, 이태리로 다시 갔죠. 아마 베네치아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뭐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관련돼서 뭐 희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뮤지컬도 있고 뭐 그렇죠. 그다음 제노바, 암스테르담, 그다음 런던, 그다음 미국으로 가서 보스턴, 뉴욕, LA 이렇게 갑니다. 자, 보스턴으로 갔을 때는 미국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때죠. 예. 생산 라인을 이용한 저렴하게 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게 되죠. 보스턴. 뉴욕으로 갔을 때는 그때 모터가 발견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전제품이 등장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경제 공황도 오고, 그런데 미국이 다시 살아난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 자동화 기기들, 컴퓨터가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향상해냈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옮겨간 것이죠. 예. 그 다음 아탈리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이 되려면 기술, 배후 지역, 군사력 이런 게 필요하고 금융,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돈도 같이 따라 들어오겠죠. 예. 저 재밌는 지역이야.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저기 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 거점의 이동에 나오는 도시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이 과거에 좀 전에 언급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누리던 그런 나라였죠. 어떤 희망의 나라, 기회의 나라 이런 걸로 평가됐고, 전 세계에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미국이 계속 저 거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미국이 거점을 이제 보스턴으로 넘어간 지가 지금 사실은 100여 년이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노쇠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죠. 노쇠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고, 다리 찰면 기울고, 전 세계 기업의 평균 나이가 사실은 10년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점이 옮겨지는,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거점이 옮겨가는 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법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아탈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6년도, 2005년도, 6년도 이때 쓰여진 책이에요.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언급을 하는가 이 미국에 대해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몇몇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통제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요. 예. 그만큼 미국이 전 세계 경제나 과학에서 차지하는 비중, 군사력도 포함이겠죠.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다. 2025년 정도 되면. 즉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스스로는 여태까지 배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적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비춰봤을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탈리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새로운 거고 예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 자, 이때 이 말은 미국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이 우리가 2022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피부로 트럼프, 바이든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저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타리의 이제 예상은 쭉 이어지는데 2035년 정도 되면은 미국 스스로가 이제 세상 일에 관심을 꺼야 되겠다. 내 코가 석자다. 예. 전 세계 자본주의 거점으로서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싸진다. 어린아이 10kg짜리 어린아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거라 하고 100kg이 넘는 둔중한 몸을 가진 사람이 계단을 뛰는 것은 그 에너지 소모가 천지 차이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많아진 것이고 미국의 거점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거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한다. 함부로 나서서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이제 수굴에 들자 안쪽으로 이런 이제 미국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합리적인 곳이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빚이라는 문제죠. 빚, 금융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돼서 미국 스스로를 옥죄인다는 거죠. 스스로의 무게를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저렇게 약해지면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에서는. 아탈리의 예상은 미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국이 바로 배제된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한 10개 정도의 다중 거점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그 중에 탑으로 올려놨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거점이다라는 것이고. 이미 대서양 쪽은 한물이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유럽이고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태평양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는 대서양 시대가 끝나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초반만 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는 교역량이나 무역량이 대서양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다가 2050년이 되면은 한 군데로 통일이 될 거다, 이런 암시를 해요. 새로운 글로벌 거점이 형성이 될 것인데,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당히 독특한 색깔을 가질 것임을 암시를 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갑자기 한 개의 미국이나 하나의 중심 체제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10여 개의 다중 거점이 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은 사실 미국이란 나라 주변에 경쟁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10여 개의 다중 거점이 생기면 서로 이웃한 곳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 다중 거점의 후보에 들어간 것이 베이징, 서울, 도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자,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과거에도 거점과 거점이 옮겨 다닐 때 무력 분쟁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혼란의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전쟁을 동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혼란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극화되는 것이니까.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딱 압도되는 것이 이제는 말을 안 듣고 내가 더 잘났어, 각자 도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많아지죠. 큰 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분쟁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각국들의 어떤 군비 경쟁으로 지금 시달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자주국방력과 더불어서 그걸 수출 산업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아틀리가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한동안은 쌍방의 경제 이익 때문에 서로가 밀월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예. 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의 빚을 다 받아주는 것이죠, 채권을. 예. 그러면서 중국은 본인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탈리 예상은 어느 순간에 이제 도달하면은 양국 간의 긴장 관계로 속에 돌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트에 들어가는 이런 상품들 저렴하게 만들어줄 때는 괜찮았는데 중국이 생산력과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점점 고급 제품, 핵심 제품을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경제의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분명한 라인이 있는 겁니다. 요까지는 괜찮지만 요 이상은 안 된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살이 쪘을 때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금융의 혼란을 초래시키기가 쉬워요.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아주 잘 나갈 때 결국에는 이제 엔화 질상이라는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중국이 지켜봤고 또 우리 아시아 경제 위기에 있어서도 국제 자본이 우리 아시아 경제 위기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가져갔죠. 네. 그런 걸 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단계에. 예. 그때부터 이제 양쪽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아탈리가 뭐 그런 예상을 했어요.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될 거라고 초래될 거라고. 지금 그래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양쪽이 전쟁을 하면 전쟁에 큰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혜택은 제3자가 받다는 게 아탈리의 관찰이에요. 중요 거점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꼭 혜택을 3자가 받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나라는 일본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거점의 경쟁, 아까 10개 정도의 소거점을 이야기했는데 다중 거점을 그 중에서 아탈리아는 궁금해합니다. 한국으로 갈 것인가? 그 최종적인 거점이 일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으로 갈 것인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우선은. 예. 자,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결 국면을 벌인다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한테 그걸 뺏기고 싶지 않겠죠. 가장 큰 적이죠.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소모전을 벌이게 되면은 그 혜택이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적인 여건에서 보더라도 그게 아탈리의 예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탈리가. 그 중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10개의 거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반이. 예, 뭐 여러 가지 앞에 주요 거점, 역대 거점들이 가졌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쟁국들에 비해서 문화적 포용성이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해외 인재가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서 제일 살고 싶어 할 때 중국 가서 살래, 베이징 가서 살래, 동경 가서 살래, 서울 가서 살래,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2006년도에 이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지난 몇 년간 이게 체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그런 게 세진 것이죠. 예. 자, 지금은 2006년에도 이미 관찰이 됐는데 이 사람의 시각에는 지금에서는 뭐 명약관화한 것이겠죠. 예.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돈도 따라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앞으로 거점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포용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다가옵니다. 크게 다가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제 중미 패권 경쟁이란 말은 아탈리가 이 책을 썼을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나오지 않았던 그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했을 때 2040년도 정도 되면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도 비슷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데이터는 40년보다는 좀 앞섰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나라가 된다. 그래서 미국과 어쩔 수 없는 일전을 치르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백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우리에게도 제1의 경제 교역국이죠. 미국은 지금 국가별로도 아마 3위, 4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경제 교역에 있어서, 무역 교역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아탈리의 생각으로는 중국의 불안정성,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70년 이상을 일당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다음 지도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절차조차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아탈리의 말처럼 이 일당 독재에 따른 분열의 가능성이 가장 위험하다. 미국은 뭐 다리 참을 기우는 거니까 한때 번성했다가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쇠퇴기에 접어드는 미국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년 정도쯤에 25년 전부터 세상에서 미국 예전 같지 않네, 그런 느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아프간에서 철구를 했죠. 그 전에도 이라크에서 철군했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미국은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미국한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의 삶의 수명은 더 짧아진다는 것이죠. 뭐 그런 판단이라고 아탈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만큼 그런 유연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정치 다툼으로 중국이 무너질 수가 있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국의 불안 요소고, 해외의 다른 인재들, 투자하려는 돈들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미국의 대체제로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갸우거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일본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일본은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랬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그 아탈리의 말에 따르면 35년을 기점으로 10개의 거점이 생겼을 때, 그 거점의 신기술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의 신기술들이겠죠. 그런 기술적 기반은 이제 확보가 돼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포용성이 적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재들의 이동을 기피한다. 그게 큰 약점이다. 그래서 이건 패전국으로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탈피하지를 못한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저는 포용성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추격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그 자존심, 불안감, 그것 때문에 어떤 급격한 어떤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좀 무모한 해결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탈리는. 자, 그러면 한국의 위험 요소는 뭐냐? 전반적으로는 1등감인데 그 요소는 북한이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되면은 남한이 그간 모아놨던 많은 자산들을 통일 비용으로 써야 된다. 그게 남한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투자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데도 급급한 용도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아탈리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은 주변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그렇게 됐으면 통일 비용이 통일 비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닌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안이 훨씬 더 커져서. 자, 저런 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해외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핵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다. 즉, 저 사안은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본주의 새로운 거점에서 한국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통제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프랑스의 스카이라는 자카 아탈리가 향후 20-30년간 그의 시각에서 세상의 자본주의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처해왔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도슨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은 어떤 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렇지만 같은 곳을 쳐다보면서 서로 각자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등장하신 여러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성향과 자카 아탈리가 내다보는 미래에서 그 어떤 분들의 역할이 더 요긴하게 사용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